삼성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초강력 히든 카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자 현재 일본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따라잡기 어렵게 되었다는 일본 전문가들의 비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위기의식을 느끼자 일본 내에서 산업과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과 일본 산업을 비교하며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이러한 각종 비판 칼럼이 쏟아져 나온 것은 삼성에서 비메모리 추가 사업에 새로운 베팅을 한다고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 부회장이 조만간 평택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시스템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해 화성 극자회선 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밝힌 반도체 비전 2030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는 한편 메모리 반도체로 일군 초격차를 다지겠다는 포석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부회장은 평택 사업장을 방문해 시스템 반도체와 낸드 플래시 관련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인 평택 사업장은 현재 차세대 D램 미세 공정화를 위한 라인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비전 2030 전략에 따라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신공장이 들어서며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를 아우르는 생산 거점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삼성이 한국 대통령을 초청해 반도체 비전 2030을 선포할 당시 직접 평택에 파운드리 증설을 시사한 만큼 이번에도 직접 나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에스 미래차를 신성장 산업으로 강력하게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도 전문가들은 최근 삼성 부회장의 광폭 행보와도 관련이 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부회장은 공식 행보로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을 만나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모빌리티 사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로 대표되는 커넥티비티 산업과 미래차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산업은 결국 융합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옆나라 한국에서 들려오자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일본의 잡지에서는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은 기가 막히게 극복한다 라면서 왜 일본은 한국의 이러한 역량을 보고 배우지 않는 것이냐, 일본도 한국처럼 극복할 수는 없는 것인가 라며 현재 일본 상황을 비관하는 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평택 사업장 추가 투자 규모는 아직 미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2030 반도체 비전 당시 삼성전자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추가 투자 규모는 예상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겁니다. 비전 2030에서 밝힌 12년간 총 투자 금액은 133조 원이며 연구개발 R&D 비용인 73조 원을 제외한 순수 장비 투자 금액은 60조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연간 5조 원 수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평택에 지어질 새 파운드리 공장은 3나노미터 공정이 주력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미세 공정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투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평택 사업장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컨퍼런스콜에서 1A로 불리는 차세대 D램부터 공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평택 캠퍼스에 D램을 주로 생산하는 T2 라인과 T3 라인을 짓고 있는 만큼 적용한 D램의 본격 양산 시점을 올해 말로 보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도 지난해 불황기를 거치며 쌓였던 재고들이 올 2, 4분기 들어거의 소진되면서 추가 투자 필요성이 커진 상황 속에서 차세대 공정 전환의 속도를 내면서 평택 사업장은 중국 시안 공장과 함께 3D 낸드 생산기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투자에 적극 나서는 것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시황을 타는 데 비해 시스템 반도체는 매출이 안정적인 데다 미래 성장 잠재력도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 4분기 삼성전자의 전체 반도체 매출은 감소했지만 시스템 반도체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0%가량 늘어나 4조 5천억 원의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옆나라 일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름잡았던 일본 업체들은 왜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업체에게 왕좌를 내줬을까에 대하여 일본 히타치 제작소 연구원 출신인 유노가미 다카시는 자신의 저서 일본 반도체 패전에서 그렇게 된 이유로 과잉 품질 및 과잉 성능을 꼽았습니다.
한때 디램 시장의 80%를 차지했던 일본 업체는 2013년 일본 엘피다 메모리가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되며 사실상 모든 디램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일본의 경우 반도체 생산 시 고품질과 극한 기술에 초점을 둔 반면 수율 및 비용에 중점을 둔 것이 현 상황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같은 일본의 기술 집착은 1980년대 미국을 제치고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1위에 올라서는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1970년대 당시에는 인텔이 디램을 발명하며 미국이 관련 시장 패권을 쥐었지만 히타치, 도시바, 렉, 후지츠, 미츠비시 등이 디램에 주력하자 미국을 제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당시 가장 큰 시장이었던 대형 컴퓨터 메인프레임용 디램 시장에 주력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메인프레임용 디램은 25년 가량의 보증 기간을 요구할 정도로 엄격한 품질이 요구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1980년대 후반 PC 시대가 도래하며 수율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한국 업체들이 비상하며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3년 보증 PC용 디램을 값싸게 시장에 내놓은 반면 일본은 여전히 고품질에 집착해 1998년 시장 1위를 한국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대형 컴퓨터 시장에서는 일본 업체 점유율이 높았지만 PC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일본 업체들은 설비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에 집착한 반면 한국은 기존 장치를 보다 길게 사용케 하는 요소 기술, 적은 마스크 및 공정수로 생산 기간을 줄인 인티그레이션 기술, 높은 수율이 가농프록한 생산 기술에서 훨씬 앞서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설비 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이 일본이 압도적으로 컸던 만큼 삼성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일본 업체와 삼성의 경우 공정, 과정 시 방점을 두는 부분도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 개발과 양산 부서로의 이동이 자유로우며 수백여 명의 전임 마케터 등이 현지 시장에서 어떤 반도체를 무슨 용도로 만들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전략 마케팅팀에 보고하는 구조이며 특히 가장 우수한 인재는 연구보다는 마케터로 발령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 맞춤한 제품을 값싸고 빠르게 내놓는 삼성을 일본 업체들이 따라갈 수 없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일본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합병 등의 공격적 경영 판단을 내렸지만 이 또한 조직 융합의 어려움으로 실패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하던 삼성전자는 결국 알루미나 옥사이드, 하프늄 옥사이드 성막 방법을 디램 커패시터 절연막에 적용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일본과의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한때 테스트 팔로였던 삼성이 초격차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도움닫기 역할을 일본 업체들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준 셈이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일본 반도체 업계의 저수익 구조는 1980년대 중순 일본 반도체 황금 시대부터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일본 반도체 업계가 과잉 기술, 과잉 품질이라는 병이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도 자신들이 한국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과거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할 당시만 해도 반도체 강국으로 떠오르리라 예견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첨단 제품이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만 생산할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없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진출 선언은 과거의 무모한 도전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83년 12월 삼성전자는 64K 디램을 자체 개발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10년이 지나지 않은 1992년 세계 최초로 디램 개발에 성공하며 기술 면에서 선진국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일본을 추월했고 미국에 이은 2위가 됐습니다. 이제는 일본은 넘어 미국의 인텔을 넘보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첫째 성공 요인은 과감한 의사결정 능력에 있다고 봤습니다. 디램 시장에서 당시 미국, 일본 등 선도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이 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일은 쉽지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감한 의사결정을 통해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올라섰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경기가 불황으로 적자를 기록할 때도 과감한 의사결정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경쟁 기업보다 빠르게 반도체 성능 향상이 가능했고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일본을 앞설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로는 한국의 우수한 제조 공정 기술 능력을 꼽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수율 향상과 미세화 전환은 제조 공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품질 차이가 나는 것도
제조 공정 기술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삼성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본을 제칠 수 있었다고 일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관련 사업에 수년째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상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자금보다는 제조 공정 기술을 따라잡는 것이 더욱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1990년에 전 세계 시장의 49%를 휩쓸었습니다. 당시에는 10대 기업 순위에서도 넥, 도시바, 히타치 제작소, 후지스 등이 상위권을 독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따른 투자 지연과 한국의 추격에 밀려 주도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해 일본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국에 모두 내준 상황에서 7%에 불과할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넥과 히타치 제작소가 공동 설립한 엘피다 메모리는 2012년 파산했습니다. 도시바는 지난해 반도체 사업 부문을 매각했습니다. 파나소닉도 최근 반도체 사업을 대만의 누보톤 테크놀로지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니혼게이 자이신문은 이미지 센서를 생산하는 소니 정도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사이에 세계 반도체 시장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석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983년 삼성 창업자의 도쿄 선언 이후 매년 신규 디램 라인을 신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10년 만에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도쿄 선언 당시 미쓰비시 연구소가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일본이 한국을 비웃던 일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 정부와 삼성이 손을 잡고 초강수로 신규 투자를 결정하고 숨겨왔던 히든 카드를 꺼내들자 일본에서는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고안해야 한다. 이대로 한국에 지면 일본은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질 판이다. 라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여론과 상관없이 한국은 앞으로도 더욱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세계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